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머릿속 목소리. 내가 처음으로 짧은 자각을 경험한 것은 런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일 때였다. 그 당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대개 아침 출근 시간이 끝난 9시 무렵 지하철로 대학 도서관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때까지 몇 차례 본 적 있는 여성이었다. 누구든지 그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은 10,000원이었지만 그 여성의 양옆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 여성이 어딘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몹시 긴장해 있었고 무엇인가에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쉴 새 없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자기 머릿속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가 밑을 향하고 왼쪽 아래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텅 빈 옆좌석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혼잣말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독백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말해줬지.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감히 나를 비난할 수 있냐고. 언제나 나를 이용하는 건 당신이잖아. 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그 믿음을 배신한 거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 뭔가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분노가 목소리에서 전해졌다. 지하철이 토트넘 법원역에 가까워지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여전히 혼잣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가 내릴 역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 뒤를 계속 따라갔다. 역을 빠져나오자 그녀는 베드포드 광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상 속의 대화에 몰입한 채 환한 어조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박하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방향이 같은 동안은 뒤쫓아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상상 속 대화에 몰두해 있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행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머지않아 대학 본관과 도서관이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평의원 회관의 당당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혹시 그녀가 나와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그녀는 평의원 회관을 향하고 있었다. 교수일까? 학생일까? 혹은 사무원일까? 사서일까? 아니면 심리학자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한 피실험자일까? 답은 알 수 없었다. 20걸음 정도 뒤에 걷고 있던 내가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여성은 엘리베이터 한 대에 올라탄 뒤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영화화되었을 때 마음감시 경찰 본부를 촬영한 곳이었다. 나는 방금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25살의 나름대로 성숙한 대학 1년생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지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인간 존재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모두 지성을 통해, 즉 생각에 의해 찾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알아차림이 없는 생각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주된 딜레마인 것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교수들을 모든 대답을 알고 있는 현자로 우러러보았고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저 여성과 같이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대학의 일원일 수 있단 말인가?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난 저 여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흘낏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중얼거렸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는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 이런! 난 이미 그 여자처럼 되었군.
나의 마음도 그녀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이에는 오직 작은 차이밖에 없었다. 그녀의 생각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은 분노인 듯 했다. 나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안이었다. 그녀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고 나는 대개 머릿속에서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미친 것이라면 나를 포함한 모두가 미친 것이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물러나 더 깊은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의 짧은 전환이었다. 나는 아직 남자 화장실에 있었지만 혼자만 남아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정신이 아닌 웃음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웃음, 커다란 배를 가진 붓다의 웃음이었다.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 웃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도 실로 한순간의 일이었고 금세 잊혀졌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동일화되어서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로 나날을 보냈다. 자각이 다시 돌아온 것은 자살의 고비까지 간 후의 일이었으며 이번의 깨달음은 짧은 순간의 경험 이상의 것이었다. 나는 강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앞에서 말한 사건으로 나는 최초로 자각을 잠시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인간 지성의 절대적 유효성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내 안에 심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 의심을 더욱 강화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월요일 아침 깊이 존경하던 교수의 강의에 출석했을 때 그 교수가 주말에 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놀랐다. 매우 존경받고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교수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 생각을 일구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바라볼 수 없었다. 생각은 의식의 아주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고 에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더구나 그것을 자기 안에서 감지하는 일은 아직 할 수 없었다.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지어져 있다. 그 조건지어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물과 구조가 그것이다. 장난감을 빼앗겨 심한 고통 속에서 우는 아이의 경우 이 장난감은 내용물에 해당한다. 그것은 다른 장난감이나 물건 같은 또 다른 내용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화하는 내용물은 주위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둘러싼 문화에 따라 조건지어진다. 아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장난감이 나무로 만든 동물 같은 것이든 정밀한 전자제품이든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은 차이가 없다.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나의 라는 단어에 숨어 있으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상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구조에 단단히 박혀 있다.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화이다. 동일화, identification 이라는 단어는 같다는 의미의 라틴어 idem과 만들다는 뜻의 파케레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나는 그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된다. 무엇과 같게 만드는가?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것에게 나의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물질이다. 나의 장난감은 훗날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나의 옷,
등이 된다. 나는 물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며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물질과의 동일화. 광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이미지가 혹은 다른 사람에 보이는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소비자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자아의식에 보탬이 되리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쓰면 한결 돋보입니다. 그러니 좀 더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 아니면 제품으로부터 유명한 사람들 또는 젊고 매력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연상하게 만든다. 심지어 늙은 사람과 고인이 된 유명한 사람의 전성기 모습이라도 상관없다. 이때 무언중에 가정되는 것은 이 제품을 사면 마술적인 작용이 일어나 당신이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거나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꼭 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표는 집단 전체가 알아보는 정체성 중 으뜸 가는 것이며 당신이 구매하는 것이 그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품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독점적이다. 만약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심리적인 가치가 없어지고 남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뿐이다. 그 물질적인 가치는 사실 당신이 내는 돈의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과 동일화되는가는 사람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유행, 둘러싼 문화 등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것들은 모두 에고의 내용물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무엇인가와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는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소비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이 물건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물론 우리의 표면적인 자아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차원에서 물건은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집, 옷, 가구, 도구와 연장, 탈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아름다움과 고유의 품질 때문에 높이 평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물건의 세계를 이유 없이 경멸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한다. 각각의 사물은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의 기원을 둔 일시적 형상들이며 모든 사물과 몸과 형상이 그 한 생명의 원천에서 나왔다. 대부분의 오래된 문명들에서는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내재하는 영이 있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는 그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 머릿속 관념에 의해 생기를 잃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 더 이상 우주의 살아있음을 감지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아있는 실체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현실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물들을 자아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즉 사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에고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에고가 사물과 동일화되면 사물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비사회와 경제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곳에서는 발전의 유일한 측정 기준이 언제나 더 많이이다. 더 많이와 끝없는 성장을 위한 이 억제되지 않는 분투 노력은 하나의 기능장애이고 질병이다. 자기를 증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그 일부인
전체 조직체를 파괴해 결국 자신도 파괴되는 결과가 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암세포의 기능장애와 똑같다.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떻게든 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경제 후퇴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도를 넘은 집착으로 삶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물질 과잉이 우리 시대의 병 중 하나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기 본래 존재의 삶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면 인간은 물질로 삶을 채우려 하기가 쉽다. 하나의 영적 수행으로서 나는 자신이 물건들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나의 것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물건들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소유물에 좌우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하고 솔직해야 한다.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나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특정한 물건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스스로의 눈에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은연중에 자신의 소유물을 암시하거나 과시하지는 않는가?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혹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고 불쾌해지거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자아의식이 위축된 것을 느끼는가? 머릿속 목소리, 그리고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물질과의 동일화를 읽어보았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 우리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말로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내 안에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에 차서 마구 혼잣말을 하는 그 여자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았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 자신도 놀랐다고 해요. 그 여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말을 혼자서 하고 있는 그 자신을 인식을 한 거죠. 그때 깨달았었던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편에서는요, 사람들이 내 것, 나의 것, 나의 물건과 자기 자신을 동일화하는 그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딱 나구나. 저는 물건을 사고 그리고 물건을 간직하고 그냥 두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내 거다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를 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게 나한테 작용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잃어버린 반지에 대해서 읽어볼 건데요. 그거는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책은요, 책으로 읽으면서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또 이렇게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